네, 남북 간의 고위급 2차 접촉이 1차 접촉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한 게 지금 날이 지났는데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협상이 잘 되고 있는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박사, 김희준 YTN 외교안보 전문기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늦은 시간까지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부터 질문드리죠.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걸까요? 글쎄요, 지금 직접적으로 그쪽의 상황 자체가 비공개로 되니까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역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아주 서로가 강경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쪽에서는 북한의 이번 목함지대 도발이라든가 이런 일련의 도발들에 대한 사과라든가 그다음에 재발 방지 이런 것이 기본적인 요구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북한은 북한대로 가장 지금 우선적인 게 우리가 지금 심리전 재개를 위해서 지금 방송을 지금 재개를 했거든요. 또 이것을 중단이나 소위 2004년 육사 합의라고 있는데 이 합의를 지켜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지금 서로가 지금 기싸움과 같은 그런 것이 형국이 좀 지속되고 있다 하는 감이 좀 듭니다. 북한이 사과를 할까요? 어렵습니다.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지금 있겠죠. 근데 북측은 애당초 우리가 문제를 제기한 그 목함지대 도발이나 서부전선 포격에 대해서 자신들이 절대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남측의 조작극이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사과라는 이름이 나올까라는 부분은 조금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사과할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 북측이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이제 시인하고 사과하라는 거고요. 북측은 스피커 이제 방송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누가 먼저 해야 되느냐 따져봤을 때 우리가 먼저 하는 것보다는 북측이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순서상 북측이 사과를 해야 우리가 스피커 방송을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북측은 지금 사과는커녕 시인도 안 하고 있습니다. 사과를 하려면 자기가 했다고 먼저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도 설명을 해주죠. 아예 지금 북한은 하지 않았다,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래 전제를 이래 보면은 사실 북한은 뭔가 이게 전쟁 노름을 통해 가지고 실제 전쟁이 아닌 이런 전쟁 형태의 어떤 그런 상황을 창출해 가지고 이 김정은 체제 공고화시키는데 군사 지휘권을 어떤 의미에서 공고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래 본다면은 첫째 모든 것이 여기에 좀 맞아 들어가는 것이 자기들이 엄연하게 목함지대 도발을 했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그건 우리가 과학기술적으로도 충분히 밝혀진 사항이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우리가 이 목함지대 도발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또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이런 게 하나의 방편으로 우리가 또 심리전을 재개했다는 거죠. 또 재개를 하니까 방송 그걸 또 중단하라고 하면서 또 두 차례의 직접적인 포공격을 했는 것도 또 사실이거든요. 이것 자체를 북한이 이제 방금 얘기하신 대로 부인을 한다는 것이죠. 이 부인을 한다는 것은 뭐냐? 한 번 더 말싸움 계속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러한 군사적인 긴장 상황 자체를 서로가 기싸움 한번 해보자고 하는 달겨드는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북한은 두 가지를 노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소위 치킨 게임과 같이 결국은 우리가 양보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양보한다면은 소위 이번에 심리전 방송 활동 중단한다든가 이것을 또 폐기한다든가 시설들을 그런 업적을 나름대로 얻으려고 하는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약 흘러가게 된다면은 김정은은 다시 또 아버지 김정일에 이어서 새로운 군사 지도자로서 소위 성군 정치의 지도자로서 명실상부한 그런 지도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두 가지를 지금 강하게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이런 전반적인 특성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지금 전쟁을 가정한 우리 여러 가지
북한 군사의 그 움직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남한 사회에 있어서 뭔가 위기를 조성하는 어떤 그런 데서는 좀 탈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나친 위기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네.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북한이 지금까지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까? 한 번도? 아니, 있습니다. 지금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1950년대부터 2012년까지 북한의 어떤 침투 도발은 한 2,000건에 가깝고요. 국지 도발도 1,000건에 가깝습니다. 무려 이제 3,000건의 도발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사과한 적이 당연히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예를 사과했습니까? 들면은 뭐 1996년도에 이제 동해안에 잠수정이 침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이제 남측에서 우리 장병 한 10명 정도가 이제 전사를 하고 민간인도 인명피해가 있었는데요. 그 조선중앙통신이나 이런 부분을 방송 등을 통해서 남측에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 앞으로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자기들의 뜻을 밝힌 적이 있었고요. 또 2002년 연평해전 당시에도 당시 그 남북 장관급 회담 대표죠. 김성령 단장이 우리 측 정세현 장관 측에 이번 그 사태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하면서 또 역시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양측이 노력하자 이런 부분을 바로 그런 한 적이 부분입니다. 있습니다. 자, 네. 이제 사과라는 게 유감을 표명한다라는 게 사과인지 그렇죠. 아니면 분명한 사과해야 됩니다. 분명 누가 봐도 이건 사과로 느껴지는 표현이 담겨 있어야 되고요.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겠노라. 다시 말해서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노라. 라는 부분이 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잘못했노라까지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휴전선에서 지뢰 때문에 우리 병사 2명이 심하게 다쳤는데 참 안 됐다. 유감이다. 이게 사과입니까? 그건 사과가 아니죠. 지금 우리 정부가 그런 수준의 저쪽에 그 사과, 소위 이제 뭐라 그럴까, 대응을 바란다고 하면은 아마 이 회담이 끝났을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이제 지금 우리가 사과 그 자체도 사과를 위한 사과를 받을 우리가 이유도 없고 또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게 바로 뭐냐. 이러한 그 북한의 도발 행태가 재발되지 말아야 된다는데 초점이 가 있죠. 그럼 재발되는 것 자체를 말아야 된다는 초점을 가려면은 첫째, 이제 방금 얘기하신 대로 주체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 이것이 우리 어떻다 해가지고 우리가 잘못 실수로 아니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문제로 해가지고 그런 형태가 벌어졌다.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 그리고 그 이전에 천안함 폭침이라든가 연평도, 천안함 폭침까지는 또 우리 안 올라가더라도 연평도 도발이라는 건 엄연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2차적으로 우리 그 방송 시설에 대해서 그 주변에 위협포 공격한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이러한 도발 자체를 분명히 자기들에 대해서 사과하는, 자기들이 했다고 하는 것을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럼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일단 원칙적으로는 자기들이 앞으로 재발을 하는데 방지하도록 자기들이 노력하겠다 하는 그걸 받아내고, 그럼 이제 그것은 말로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여러 가지 군사적 신뢰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그러면 만약에 국방장관, 남북의 국방장관 회담을 한다든가 아니면 장성급 회담을 한다든가 이런 식을 통해서 뭔가 이 재발 방지를 위한 그 노력을 하고, 알겠습니다. 그다음 남북한 관계 개선해 나가는 본격적인 남북한 관계 거기까지, 바로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 깊숙이는 안 들어가더라도 그렇죠. 이제 이제 사과 그게 부분은 분명히 전초적인 해야 사과를 해라. 그리고 재발 방지를 하는 것을 같이 또 노력하겠다. 확인해라. 예. 이런 게 이제 중요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북한은 그 사과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더 잘해보자. 쉽게 말해서 지금 남북 관계의 여러 가지 긴장 관계 중에 하나를 해소할 수 있는 이산 가족,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할 때는 안 하던 이산 가족, 금강산 관광 이런 걸 들고 나와서 이거는 대충 이제 넘어가고, 자, 그런 거를 더 이른바 당근을 줄 테니 이거를 넘어가자. 이런 쪽으로 얘기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담이 이렇게 거의 무박 3일에 이제 회담이 진행되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떤 과거보다는 미래에 초점을 맞출 것 같고요. 우리 측은 이제 과거에 대한 사과나 시인 문제에 더 강조를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회담이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고요. 북측 입장에서는 어떤 이번 도발 부분에 대한 군사적인 논의는 좀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북측이 원하는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또 의사조치 해제 문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산가족 상봉을 강력히 원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좀 마트레이딩하면서 그런 논의에 좀 집중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사과 전에 시인을 해야 되는 거죠. 시인을 해야 사과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시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 목함 지뢰가 분명히 북한 것이 맞다면 일부러 갖다 심어놓은 게 아니라 뭐 유실됐다든가 뭐 나름대로 변명을 하고 그런데 우리가 관리를 잘못한 거에 대한 사과를 하겠다. 이런 쪽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까요? 그거는 오히려 그 눈 감고 아웅식의 답변을 우리가 수용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안 된다. 우리가 그것도 기대해서도 안 안 되고요. 예. 분명히 북한이 사실은 그 목함 지뢰를 심어 가지고 우리가 다쳤는 것이 뭐 일단 사실로 서로 인정을 하고 그런데 그 행위에 대해서 그러면 뭐 김정은 국방위원장 자체가 직접적으로 고위급에서 이것을 지시를 해서 뭘 했다기보다는 그 아래 단계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충성 경쟁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사건이 일어났노라 하는 것 같아. 조사해 보니까 뭐 그런 정도로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일어난 어떤 그 포공격 같은 것도 이게 이제 그 남북한의 서로가 이런 그 대응 공격이라든가 이 대응 체제 때문에 뭔가 이거 에스컬레이션 된 그런 측면도 사실 있는 것 같아. 그건 역시도 우리가 했다. 그리고 사과한다. 그리고 또 우리도 거기에 대응해 가지고 그 대신 자기 북한 쪽에서는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과정을 왔기 때문에 부태여 2004년도 육사 합의에서 분명히 소위 우리가 그 심리전과 관련된 시설이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폐기하기로 합의했는데 그것을 지켜달라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송을 중단해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이게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서로 얘기가 안 맞기 때문에도 진행이 되지만 이렇게 그냥 헤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오래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그냥 협상이 결렬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면 별로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런 걸 막겠다는 게 양측의 의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안 된다면 그 다음은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현재 이제 어렵사리 이제 남북이 마주 앉았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고조되고 있는 긴장 상황을 이제 없애자는 데 양측이 공감대가 있어서인데 예. 가장 나쁜 상황을 가정한다면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결렬이 되는 것이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또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이번 도발에서 시인하고 사과하고 이제 또 나아가서 다음 뭐 추후 회담까지 잡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만약에 만에 하나 이제 회담이 결렬된다 했을 때는 북측은 뭐 더더욱이 우리도 지금 아직 그 대북 그 심리전 방송 중단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계속 할 것이고 북측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 도발을 감행을 하면서 더더욱이 뭐 긴장이 고조되고 좀 저희 상상하기 힘든 뭐 상태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오늘 오전 9시 반에 이제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 찰스 랭글 의원이라고 미국의 6.25 참전 용사이기도 하면서 또 26선의 아주 노회한 정치인이죠. 찰스 랭글 의원을 오늘 9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을 차관이 하는 일정으로 지금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제 회담이 길어질 가능성에 대비를 해서 좀 대비 차원이 아닌가 싶은데 그만큼 회담을 좀 끝까지 뭔가 해결이 될 때까지 해보겠다는 의지에 좀 그렇다면 3차 접촉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동안 이제 여러 차례 남북 회담을 지켜본 바에 따르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뭐 하루만 길어진 것이 아니라 이틀 정도 회담이 길어진 적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든 좀 우리가 다 만족할 수 없는 결과이지만 어쨌든 타협을 찾은 적이 몇 번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또 있다고 봅니다. 그제처럼 만났다가 어제 새벽에 헤어지고 어제 오후에 만났다가 또 오늘 새벽에 헤어져서 다시 3차 가능성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지금 좀 극단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이 회담이 생각보다 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게 이제 북한이 아까 초기에 제가 전쟁 노름이라고 했죠. 북한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김정은 체제 4년 차에 접어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서 자기의 어떤 그 지도력을 공고하기 위해서는 뭔가 주민들을 결속시킬 필요가 있고 특히 그 군인들을 그 결속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군대 내에서는 상당히 일탈 현상이 있고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고 하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들이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그 보급품이라든가 이게 워낙 그 결핍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이 결속력을 다지고 그다음에 충성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쟁 분위기라고 하는 것을 좀 끌고 갈 가능성이 있겠다. 아하. 그럼 오히려 이것을 자기의 어떤 그 권력을 유지하고 공고화시키는데 활용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삼고자 한다면은 좀 장기화 가면서 아하. 남북한의 대치 상황을 좀 심화시켜 나가면서 뭔가 김정은 자체가 이것을 진두지휘하면서 앞으로는 이 전쟁 자체를 승리로 이끄는 그런 형태로 뭔가 만들려고 한다면은 이게 생각보다 이런 그 회담 자체가 장기화될 수도 있겠다는 게 사실 우려가 좀 있습니다. 외부에 적이 있으면 내부의 결속력은 더 단단해지는 게 일반적인 정치학적 그 분석이라면 그렇죠. 예, 예. 결국 남북 간의 대치는 김정은의 1인 독재 체제를 네.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제까지 많이 그걸 활용해 왔습니다. 2013년에도 예를 들면 북한이 전시 동원 체제다 해가지고 지금보다는 뭐 준전시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정전협정 체제 자체를 폐기를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이 중단한다 하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전쟁 상황이라고 할 정도로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예. 선포를 하고 각종 포 사격 시험을 한다든가 또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이 그 나름대로 그 전쟁 상황을 유지하고 그 당시에 김정은 자체의 소위 이제 김정은을 장군 만들기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또 보였거든요. 예. 그럼 이것이 이게 어떤 재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봤을 때 그래서 좀 우려되는 것이 이게 장기화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걱정스러운 모습이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화됐을 경우 또 남남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벌써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사재기를 한다는 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겁쟁이처럼 산산이 흩어지고 예, 예비군 남남 훈련하다 자체에서 도망갔다는 분란이 생기고 예. 그래서 우리 장군님께서 수령이죠. 수령이 이끌고 있는 이런 전쟁이라든가 이런 그 군사력 이것이 먹혀 들어간다. 아하. 역시 위대하구나. 하는 이런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회담 자체도 보면은 첫째 이런 그 도발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회담을 하는 거 아닙니까? 회담하면서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당히 잠수함을 예를 들어서 움직이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또 포라든가 각종 우리 그 군사 분계선 주변으로 정문시킨다든가 움직임을 있게 한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뭔가 내부 전체적으로는 전쟁 상황과 같이 그런 위기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럼 첫째 여기에서는 가장 작은 것은 뭐냐면 직접적인 것은 이 회담에서 우리한테 그런 전쟁 위협을 줌으로써 우리가 물러설 수 있게끔 회담에서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것을 빨리 수용하고 그 상황으로 가도록 하는 압박하는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일단 전쟁 분위기 이것을 어떤 면에서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는 그런 측면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알겠습니다. 자, 협상의 면면을 좀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양측의 수석이라고 할 수 있죠. 김관진 실장 네. 그리고 황병서 총정치국장. 이 두 사람은 동갑내기라고도 그렇습니다. 하고요. 1949년생이죠. 예. 66살. 뭐 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좀 닮은 꼴이라는 얘기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 일단 나이도 같고요. 그다음에 그 정권을 넘어서 그 최고 지도자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점. 우리 김관진 실장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제 국방부 장관이 됐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국방부 장관을 유지하다가 작년 6월에 이제 안보실장에 올랐고요. 예. 황병서 총정치국장 같은 경우도 김정일 시대 큰 신임을 받았고 특히 이제 그 김정은의 상무였던 고영희가 김정은의 후계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런 후계 작업을 할 때 예. 많이 도왔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김정은 시대까지도 이제 군부 최고 1인자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지난 10월에 이제 인천 아시안 게임 폐막식 때 황병서 왔을 때 이미 서로 이제 아주 웃으면서 서로 이제 오찬 환담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보에서 이제 아주 실권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이 또 닮은 꼴의 두 사람이 뭔가 조금 코드가 좀 어떤 통하는 점이 있어서 이번 협상을 좀 잘 끌어나가게 될 의지를 보이고
거기서 좀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 조금 기대를 또 해볼 수도 있을 것 수석 같습니다. 간에는 같이 이제 군 출신이라는 측면도 있고요. 일종의 두 사람은 또 매파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대표, 홍영표 장관, 뭐 대표적인 이른바 비둘기파 아닙니까? 남북 그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만들자고 한 학자 출신이고요. 김양건 역시 지금 요번에도 도발하고 나서 먼저 얘기하자고 했던 뭐 당사자이기도 하고요. 그 두 사람의 어떤 얘기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글쎄요, 지금 저는 오히려 예. 저쪽에서 황병서 총정치국장,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이 사람들이 오히려 이 두 사람이 좀 닮은 꼴이 좀 있다. 그리고 또 성향상 또 직책상 뭐 이래 하는 그 업무 측면에 있어서는 닮은 꼴이 있는 게 바로 그 당 조직 지도부에서 당 조직에서 중앙당에서 잔뼈가 굵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실 군대라든가 아니면 일반 국가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 지도 통제해 나가는 그런 조직 차원의 지도 통제 차원의 어떤 그 업무를 지금 쭉 해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황병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황병서는 우리 그 김관진 실장님하고는 달리 뭐 군사를 지휘를 했다든가 이런 참모적인 그런 그 성격은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황병서 경우는 군사를 잘 모르는 그런 인물일 수는 있다. 그러나 아는 건 더 뭐냐? 정치적으로 군대를 통제하고 지도해 나가는 그런 데만 아주 능한 그런 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황병서의 머릿속에서는 뭐냐? 오직 이번 뭐 이런 회담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그 남북한 관계를 이끌어 나가는데도 그렇고 또 군대를 이끌어 나가는 건 하나에 딱 그 초점이 맞춰집니다. 수령에 대한 충성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그러면서 이 지도 통제하면서 또 군대를 단속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가 있다는 거죠. 이번 회담에서도 아마 거기에 상당한 황병서 경우도 그런 관심을 많이 갖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죠. 이런 질문이 갑자기 이런 의문이 듭니다. 황병서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까요? 아니면 김정은한테 다 보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까지 합의를 했는데 내선에서 오케이 이럴 가능성은? 저는 이번에 이렇게 모두 북한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황병서가 또 군에서는 뭐 1인자니 또 김양건은 뭐 우리 남북한 관계 이런 그 통일 관련 문제에 있어서는 뭐 또 1인자니 1인자는 사실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 독불장군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처럼 독불장이 딴 게 아니라 우리는 예를 들어 지휘관이 있다. 그럼 지휘관의 자기의 어떤 역량으로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판단으로 할 수 있는 일정한 범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는 만약 이번에도 이렇게 되죠.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결정 내릴 수 있는 거의 없다고 보고, 그럼 뭐가 생기냐? 아마 상무조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체 김정은 이하에 특수하게 이것을 해결하는 전문가들라든가 이런 그 관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무조를 만들어서 이것을 그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전략, 전술 뭐 이런 과정 같은 이런 그런 하나의 조직이 있다고 보고, 브레인은 평양에 있다. 그렇죠. 거기에서는 있고 그다음 거기에서 다 명령을 내리고 여기에서는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명령을 받는다든가 해서 그나마도 이제 분위기를 이끌어 간다든가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뭐 톤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정도는 자기 어떤 생각하에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핵심적인 사안들 여러 가지 우리 합의를 봐야 될 내용들 이런 게 있어서는 아마도 독자적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죠. 알겠습니다. 자, 좋은 소식이 좀 전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박사, 김희준 외교안보 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